아니 그래서 게임 이름 우크레인이 아니라 예.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아니 우클릭이라고. 우크레인. 아유, 어쨌든 전쟁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게 사실은 가장 큰 돈벌이긴 해요. 그렇죠,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이 세상 참 더러운 네. 세상이죠. 자, 이러다 보니까 핵심은 그래서 사실 네. 지정학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네. 이게 지정학이 체스잖아요. 네. 근데 사실 체스가 상당히 저질적인 게임이에요. 네. 그러니까 체스 자체가 저질적인 게 아니라 네. 이 배경이 저질적이다. 네. 왜 그렇게 내가 주장하냐? 이 체스라는 거는 아주 중세 시대가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임이다. 이제 중세 그 한심했던 그 서로 죽고 죽이는 한심한 시대 상황을 반영한 게임이다. 그 근거가 뭐냐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니 쓸데없이 비숍이라는 캐릭터가 있는 거예요. 비숍이 뭡니까? 승려 아니에요. 네. 승려 무슨 싸움을 해? 어? 뭐 애한테도 쳐맞는 게 승려인데 직접 싸움이. 근데 승려가 엄청난 힘을 발휘해요. 네. 엄청나게 그 기사와 맞먹는 네. 힘을 발휘하는 게 승려란 말이에요. 캐슬이 있고 승려가 있고. 왜 승려가 있고 캐슬이 있냐? 캐슬이 움직이지 못하는데 당시 중세 시대상을 방영했다. 네. 이 비숍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이 전쟁에 이 카톨릭의 그걸 이용해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를 이 비숍을 통해서 보여준 거다. 그 체스에서 가장 강한 캐릭이 뭔지 아십니까? 뭔데요? 퀸이에요, 퀸. 예, 왕비. 네. 뭐 여왕이라고 하는데 이제 좀 잘못하고 네. 왕비인데 왜 왕비가 왜 킹스 갬빗. 예, 근데 왜 그 퀸이 네. 왜 최강이냐? 왕비가 최강일까요? 아니 그 자기 나라에서 본국에서 의욕을 불러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거 그러니까 웃긴 거예요. 결혼 자체가 다 정력 결혼. 애초에 체스의 그 왕비의 개념이 자체가 정력 결혼이에요. 예? 그래서 이웃나라 뭐 공주니 이웃나라 뭐 그 엄마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하는 거니까. 아 여자 무슨 일이 있어서 그래? 어떻게 기사 캐스라고 비주얼 합친 거 그 힘이 강하냐? 그게 아니라 이 아까 말한 대로 이 군대를 불러올 수 있으니까 엄청나게 유용한 거죠. 야 그러니만 한방에서 이 체스라는 게 특히 체스는 서양 장기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이 칸으로 나눠져 있어요. 왜 서양 장기는 선으로 이제 선을 따라서 움직이는데 얘네들 칸을 따라서 움직이냐? 동양은 선인데 예. 얘는 칸이냐? 이것만 봐도 이게 왜냐면 동양의 이 체스란 것은 네. 동양의 장기는 애초에 근본적으로 왕권 체제가 완비되어 있는 왕간의 대결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은 길이에요. 왕을 향해 가는 길이에요. 그에 비해 체스 보면 이게 중세 본권이에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존재가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뭐 인정하는 그런 게 아니라 좀 뛰어난 영주예요. 가장 뛰어난 영주, 중심이 되는 그냥 뛰어난 영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체스에서 보면 체스에서 왕은 맘대로 가잖아요. 맘대로 간다는 게 사실 그만큼 중심 이 서양 장기는 궁이 있는 데 비해서 그 체스에는 궁이 없는 것 자체가 왕이라는 존재가 약하고 그런 가운데 왕도 어떻게 보면 살아낸 한계의 말에 불과하다. 그런 개념이 이제 접목돼 있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냉혹한 그러니까 이 칸 하나하나가 각 영지고 각 독립된 봉건 지역이고 거기에 어떤 애들의 역할이 있다. 얘네는 비숍이 강하네. 얘네 여왕이라서 쪽에 강한 지역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고 보는 게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이게 핵심은 죽이는 거예요. 남을 죽이는 거. 이 체스의 핵심은 남을 죽이는 데 있다. 물론 장기도 어느 정도 죽이지만 장기는 왕과 왕의 대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체계가 있네 비해서 이 자체가 사실은 구시대적인 애초에 그러니까 이거는 중세 시대에 있었던 미개한 시대에 남을 죽이는 그런 미개한 시대 아주 문명이 뭐 사라지고 이제 민심만 가득했던 그 미개한 시대에 벌었던 전쟁을 기반으로 한 건데 이거에 사람들이 현혹돼 가지고 지금까지 그 전쟁을 지금까지 벌이고 있다 이거 쉽게 말해서 남을 죽이는 걸로 좀 문화적으로 그걸 할 생각은 안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왜 일제시대 때 망했냐 우리나라가 조선은 굉장히 이 조선의 사대교리는 여기에 반반 이 죽고 죽이는 이 어리석은 체스 같은 이런 게 아닌 서로가 같이 상생하는 강한 나라는 강한 나라의 역할이 있고 약한 나라의 역할이 있어서 우리가 강한 나라는 섬기고 약한 나라는 도와준다는 개념이 그래서 우리 개념이고 그래서 이 동북아는 이 조선 때문에 전쟁이 많이 안 일어났다고요. 그런 정부시나 이런 들어온 전쟁이 뭐 중끼리 뭐 내부에서 뭐 국제 전쟁은 많이 없었는데 오히려 침략을 많이 당했어도 이 크에 비해서 얘네들은 그런 구심점이 없다니까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싸움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왕이라는 거기서 왕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되는 오히려 전쟁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됐다. 그래서 근데 그게 문화가 발전해가 문명이 발전하면서 그게 없어진 게 아니라 역으로 제국 시대 그게 더 고도화돼 버린 거예요. 이런 역효과를 가졌다. 그게 지금 시대에 더 고도화돼서 이제 직접적인 전쟁보다는 그런 야비한 수법을 많이 쓰게 됐다. 제2의 불공 사업이 일어나진 않겠죠? 저는 오히려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제2의 불공 사업이 불공 사업이 뭔지는 알죠? 알겠습니다. 러시아 무기 들여다가 기술 개발하면서 그걸 역으로 분해해가지고 많은 기술 얻었죠. 예. 근데 이제 왜 내가 제2의 불공 사업이 뭐냐면 우크라이나가 많이 막 그 무기들 노획했단 말이에요. 그걸 역으로 수입에다가 분해를 해가지고 기술 익히는 거죠. 뭐 그럴 수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아마 앞으로 러시아 인력이 우리나라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죠. 예. 우리나라가 솔직히 이제 러시아가 우리나라 제재한 게 예의상 해준 거예요. 왜 했냐? 우리나라가 이번에 러시아 도와주려다가 어마어마한 경제 보복을 당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어떤 건가요? 러시아 수출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제재 느끼 동참했다고 다른 나라는 러시아 뭐 수출하는 데 있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검사받아야 된다고 우리나라만 지정을 해버려가지고 이거 해결하라고 외교관 가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가서 설득하고 난리도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최근까지 이제 의리를 지키고 싶었는데 미국 경제제 때린다고 난리치니까 어쩔 수 없는 이제 모양새가 됐고 미국 어쨌든 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하긴 했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해할 만하죠. 사실 러시아가 바란 게 이런 거예요. 우크라이나한테 바란 게 이런 거예요. 아니 친서방 할 때 하더라도 좀 그래도 뭐 아지못해 하는 식으로 해서 좀 명분을 만들어주고 그걸 해야지 대놓고 우리 서방 만들 나토 와서 이러면 어쩌자는 거야. 싸우자는 거지 그냥. 아니 그 나중에 왜 우리 제재 써야겠다. 아니 봐도 알잖아. 그 상황을 봤잖아. 너 이러면 우리 서파지 이렇게 해라도 크어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로 이제 많은 고급 인력이 유출된 가능성이 있다. 달러를 벌기 위해. 실제로 옛날에 그 유명한 화생전에도 비슷한 얘기 나옵니다. 그 명나라가 망한 다음에 명나라 인재가 되게 많았는데 실제로 명나라는 그래도 대국인데 인재가 여기 심지어 누드아치도 명나라 그 장교 출신이에요. 그 사람들이 옛 은혜가 있다 해서 조선에 많이 지금 망명이 와 있다. 원래 숨어 살고 있다. 이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고용해가지고 땅도 주고 야자도 주고 해가지고 고용하면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 했는데 어렵다 해가지고 안 된다는 그런 식의 내용인데 실제로 이 러시아 인력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우리나라도 국력이 엄청 강해질 수 있다. 생각보다 우리나라 러시아가 더 인기가 많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그거는 근데 이용하기 나름이다. 핵심 어떻게 이용하느냐. 근데 내가 이 지정학에 대해서 비판한 것도 지금 이 한류란 거 지정하고 초월한 거래요. 네, 그렇죠. 이런 한류를 이런 식으로 정정당당하게 문화 대결을 할 생각을 해야지. 왜 미국은 미국대로 이제 자꾸 이제 유럽 마이단 사태 같은 이런 야비한 짓을 자꾸 왜 하냐 이거야.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친구 같은 이런 멍청한 짓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한류를 싸우고 이렇게 문화의 하나의 장을 만들고 하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 지정학에 물들어 있는 이 더러운 국제 정치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은 그 얘기를 잠깐 하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걸 이용하면 돈을 번다고 할 때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큰 틀에서. 사실 사실은 이거 전제는 이거죠. 돈을 벌 수는 있지만 반드시 큰 이익에는 큰 위험이 따른다. 그렇죠. 이거를 감수하고 이제 얘기한다면 러시아는 결국 일어나게 돼 있어요. 다시. 물론 이제 국제 통화가 막혀 있는 것은 아마 계속 유지시킬 가능성이 있지만 러시아는 내가 뭐 이대로는 안 망한다. 러시아 사람들은 많이 국면을 겪어왔고 지금 당장은 좀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옛날 역사를 좀 잊어버린 것 같아요. 러시아 분들이. 하지만 이제 좀 있으면 이 서구 사회나 이런 애들이 어떤지 알기 때문에 생각보다 러시아는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에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좀 투자를 하는 게 괜찮아요. 근데 그거는 되게 장기적이고 또 그만큼 리스크가 크죠. 근데 우리나라가 옛날에 그 비슷해서 한번 이익을 많이 본 적 있죠. 그때 그 모라토리엄 선언했을 때 우리나라가 의리 지켜가지고 러시아에서 엄청난 이익을 벌였단 말이에요. 러시아 사람들은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잊지 않고 이런 인간적 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려울 때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어려울 때 도와줘야 되고 하다못해 못 도와줘도 체면은 살릴 수 있는 조치라도 취해놔야 된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러시아에 투자를 하는 것이 예. 근데 그렇다고 거니까. 무조건 투자 큰일 나는 거고 어느 정도 여유가 되는 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거지 무리하게 하면 큰일 나는 거고 망하는 그렇죠. 거고. 예.